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950년대 미국의 대대적 핵군비 증강과 비밀 공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한 최초의 진지한 경고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산복합체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1월 17일,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국민 TV 연설을 합니다. 약 10분 이내의 짧은 연설이었는데요. 이 연설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제껏 미국 역사에서 없었던 거대한 상비군과 거대한 군수산업이 결합한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처음이 아닙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7년, 그러니까 약 160여 년 전이죠. 대통령을 퇴임하면서 어떤 경고를 했냐면 미국에는 상비군을 두지 마라. 그리고 외국과의 군사동맹도 하지 마라. 이것은 미국의 국내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이니까 미국 내에서 공화제적 자유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바로 미국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경고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약 300만이 넘는 거대한 군대가 이 상비군으로 남았고 서유럽과 일본 등의 군대를 상주시켰고, 그런데다가 이제 영구적 군수 산업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이제 군사화가 된 겁니다.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러한 미국의 군사화, 핵군비 증강, 그리고 비밀 공작 이런 것들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재래식 군비 증강은 하지 않았죠.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산복합체 연설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걸어왔던 군사주의에 대해서 최초로 최고 권력자가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물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의 군사력을 이유로 해서 미국의 상비군을 두고 군수산업을 발전시켰지만 냉전이 끝난, 그러니까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끝난 다음에도 미국의 군사주의는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군산복합체 연설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거대한 상비군을 두고 또 거대한 영구 군수산업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보자면요. 우리는 거대한 규모의 영구적 군수산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군부와 거대한 군수산업의 결합은 미국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군산복합체가 초래할 엄중한 결과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군산복합체가 연방정부와 주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부당한 권력이 형성돼 민주주의의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상존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대적 핵무기 증강과 이에 근거한 대량 보복이라는 안보 전략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국민들에게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의 힘으로 그 자신이 경고했던 군산복합체의 형성을 막았으면 되는 것 아닌가? 자기가 막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막지를 못하고 군산복합체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대통령의 힘으로도 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공산주의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가 미국 안보의 최우선 목표가 됐고 이 목표에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전폭 동의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거대한 상비군이 유지되고 해외에 파견됐고 거대한 규모의 연구 군수산업부문과 결합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로서는 또는 우리로서는 거대한 규모의 상비군과 거대한 규모의 군수산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즉 미국 사회에 군사주의가 구조화됐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군사복합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서 찾습니다. 즉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거대한 상비군과 영구적 군사산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사복합체는 필요악이었다. 나쁜 것이지만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은 순전히 방어용이다 라고 하는 미국 내에 오래된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라는 건 이제 잘못된 믿음이죠. 보통 안보라고 하면 외부의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커다란 바다에 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에게, 특히 미국의 주도 세력, 금권 세력과 안보 세력에게는 안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과 다시 말해서 미국인에게 안보라는 것은 자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같은 체제를 택한다면 이는 곧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계의 최대한의 많은 지역이 미국의 경제권에 포섭될 때 미국의 안보는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게 미국식 안보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미국 경제력의 지배력이 넓어질수록 미국의 안보는 강화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군사주의의 폭주를 막지 못했고 퇴임 직전에 미국의 군사주의가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후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군부를 잘 통제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자신이 직업 군인이었고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연합군을 총지휘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의 역할과 한계가 어떤가라는 것을 잘 알았고 또 군부의 인사들, 장군들을 통제할 만한 어떤 그 관록과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미국의 군사주의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취임 직후인 53년부터 55년까지 3년간 국방비를 20%를 감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6년도에 균형 재정을 달성했어요. 50년 6.25가 나면서 52년까지 미국의 국방비가 4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국방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방비를 20%를 감축한 겁니다. 게다가 육군 병력을 44%, 거의 절반이나 감축합니다. 군대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 육군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무기 주고 해서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핵무기의 안보를 의지한 것입니다. 핵무기 플러스 비밀공작에.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적어도 재임 기간 동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군대가 해외에 파병된 거는 딱 한 번이에요. 58년도에 이라크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혁명으로 태어났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했다가 한 달 뒤에 철수시킨 것. 그 당시에 미군 병사의 희생도 없었습니다. 또 부통령 닉슨, 열렬한 반공주의자죠. 그리고 덜레스 형제, 형인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 동생인 알렌 덜레스 CIA 국장 등이 예컨대 1954년도에 프랑스군이 호치민의 베트남군에게 패배하자 우리가 대신 프랑스 대신 인도 차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자.
또는 뭐 공산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군사 개입하자, 또는 이 베트남 디엔 푸 전투 패배 이후, 또는 대만 위협 위기, 금문도 마저도 위기 때 핵전쟁을 써서라도 막자, 뭐 이런 식의 요구를 많이 했지만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커티스 르메이 전략공군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폭격기 갭, 뭐 미사일 갭 그래가지고 미국의 공군력이 소련에 뒤진다, 그래서 미국의 공군력을 더 들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50년대 미국의 핵 전력은 소련의 10배, 20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자신이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부의 사고 방식을 잘 압니다. 외부의 적의 위협을 강조해서 군부에 배당되는 재원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 또 군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강해진다는 것, 그러나 군사력으로 풀 수 있는 정치적 문제는 많지 않다는 것,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군이 나세르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개시했을 때 이거를 막은 것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름대로 미국의 군사주의 폭주에 저항하고 나름대로 좀 방지를 했던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 당시 미군 합참의장인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상당히 신중한 군인이었고 전폭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지웨이 장군은 1951년도에 맥아더 대신에 한국전쟁을 맡아서 한국전쟁을 마무리 지은 장군인데 미국 군부 내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자국 방어 이외에 해외에 나와서 군사력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쨌든 재임기에 미국의 핵군비 증강을 늘리고 비밀 공작을 자행을 했으나 나름대로는 미국의 군사주의를 막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군부를 잘 통제했다고 알 수 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 사회를 뒤덮었던 군사주의를 말하자면 억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미국이 너무나도 군사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걱정을 해서 1959년부터 자신의 아마 동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존스 홉킨스 때 총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밀튼 아이젠하워라고. 이분하고 미국의 군사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논의 결과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를 시켜서 이 군산복합체 연설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초 초안에는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군대와 군수산업의 결합체가 아니라 군대, 산업, 의회 복합체라고 했다고 그래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콩그레셔널 컴플렉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주의에는 군부와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가담하고 있다. 커티스 일메이 장군 같은 사람이 뭐 폭격기 갭 그러면 뭐 군대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퍼주었으니까요. 예산을 퍼주는 이유는 뭐냐? 바로 군수산업이 일자리 창출이니까. 자신의 지역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군대, 산업, 의회 컴플렉스가 군사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초안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군산복합체 연설 때는 이 의회 부분을 뺐다는 겁니다. 왜 뺐느냐? 사실 군부, 대자본가 그리고 이 군수산업은 파워 엘리트예요. 미국에서 가장 센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군부와 민간 기업에 대한 경고만으로도 내 힘에 부쳐. 의회까지 비판하는 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의회를 비판하는 건 사실은 국민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의회 부분은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날수록 군대, 군수산업, 의회, 정보기관, 뭐 언론, 대학, 그래서 뭐 거의 이른바 미국 내에 힘세다는 세력들은 다 이 군사주의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적어도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미국 내에서도 이 대통령과 안보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한쪽으로는 대통령, 또 한쪽으로는 군부와 정보기관 간에는 미국의 안보 정책을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의 안보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반면에 뭐 군부라든가 정보기관은 자기 조직의 이익, 이렇게 해서 뭐 이 커티스 르메이처럼 실제로는 미국이 핵전력에 앞섰는데도 계속 뭐 불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더 타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말하자면 안보 부문이 비대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딕 체니 부통령 같은 사람이 1%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1%라도 안보 부문에 위험이 있으면 우리는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관료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료 조직에서의 내부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 위협을 최대한 과장하고 그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자기 조직에 이익이 되면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따낼 수 있다면 그 세력이 이긴다. 그래서 한번 안보주의로 빠지게 되면 계속 군비 증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편도 우리도 그럼 군비를 들여야 되겠네. 그래서 그 바로 안보 딜레마. 한편이 방어적 목적으로 군비를 증강했는데 상대편에서는 그것을 공국령이라고 보고 자기도 안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이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는 게 안보 딜레마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도 전체를 관장해야 되는 대통령과 자기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군부나 정보기구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생을 군인으로 보냈고 2차 대전이라는 인류 최대의 참극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의 평화를 이룬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1950년대라는 때가 미소 간의 그야말로 목숨을 건 군비 경쟁이었기 때문에 실현하기에는 힘든 꿈이었죠. 예컨대 뭐 1940년대생, 그러니까 1950년대에 학교를 다닌 미국인들은 그 학교 다니다가 무슨 이 민방공 훈련, 적의 핵 공격에 대한 뭐 이 대피 훈련 이런 것들 해서 굉장히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 미국은 매우 막강한 핵 전략을 가졌지만 미국 국민들은 핵 공포의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 역사가들이 미국의 국력이 가장 최고였던 때가 1950년대였는데 가장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때가 195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으로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싶었고 취임 3개월 후 그리고 스탈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은 지 1개월 후인 1953년 4월 16일에 첫 번째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때는 전국 신문 편집인 협회 회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국 신문의 유력한 편집자들을 불러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론에 계신 분들이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전국 신문 편집인 협회 회원들을 워싱턴의 호텔로 불러서 평화의 기회를 주자, Chance for Peace라는 연설을 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 연설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입니다. 지금과 같은 핵군비 경쟁이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핵전쟁이고 최선의 경우는 양측이 공포 속에 핵군비 경쟁, 핵무기를 무작정 생산하는 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스탈린 사망을 계기로 해서 핵군비 경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연설의 주요 내용을 한 대목만 뽑아보면요.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얘기를 했어요. 대포나 전함 그리고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실상은 굶주리고 헐벗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재원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경쟁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땀, 과학자들의 창의력, 어린이들의 꿈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폭격기 한 대를 만들 비용이면 현대식 학교 30개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발전소 2곳, 현대식 병원 2곳 또는 80km의 도로를 깔 수 있습니다. 구축함 한 대를 만들 비용으로 8,000명에게 새 집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핵군비 경쟁을 계속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진정한 의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류는 다가올 핵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철의 십자가라는 것은 19세기 말 1896년도인가에 대통령에 출마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진보적 정치인이 금의 십자가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본이제 때문에 돈이 너무 안 돌아서 미국의 서민들, 특히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근본위제를 유지하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의 대다수 서민들이 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해서 크로스 오브 골드라는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따온 얘기예요. 철의 십자가는 뭐냐면 무기 생산하느라고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래서 크로스 오브 아이언. 그래서 이 연설을 평화의 기회를 이라고도 하고 또는 철의 십자가 연설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연설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자. 인간 간의 전쟁이 아닌 가난과 결핍이라는 잔인한 힘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그 엄청난 재원을 낭비하고 인류의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군비 경쟁을 포기하고 평화와 인류의 생활을 위한 건설적인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용의가 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은 미국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련이나 공산중국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함께 협력해서 평화를 이루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젠하워의 평화에 대한 호소는 실현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내로남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핵군비 경쟁의 책임은 오로지 소련에게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적한 게 뭐냐면 소련이 무력으로 동유럽을 장악하지 않았냐. 그래서 민족 자결의 원칙을 무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동남아, 인도차이나나 말라야 같은 데서도 공산 세력을 지원해서 말하자면 민족 자결을 방해하고 있다. 1947년에 트루먼 도트린도 그런 얘기였죠. 소수의 무장된 세력이 다수를 지배하려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세계 평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닌데, 미국은 민족 자결을 지지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자기기만이죠. 사실 미국은 소련처럼 노골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비밀 공작이라는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민족 자결을 침해했거든요. 예컨대 1948년에 이탈리아 총선에 개입했죠. 공산주의 세력의 정권 탈환을 막기 위해서. 또 5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간간히 생겼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민당 체제를 만들고, 적어도 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계속 자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보수 정권이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이후이긴 합니다만 이란이나 과테말라를 비밀 공작을 통해서 이란이나 과테말라의 민주정부를 전복시켰죠. 특히 놀라운 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래식 군비는 증강시키지 않았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핵군비를 늘리면서 알렌 달레스가 지휘하는 CIA에 의한 비밀 공작으로 사회주의 정권, 민족주의 정권들을 전복시켰는데 1960년 8월 달에 1960년도에 콩고라는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벨기에로부터. 근데 그 당시에 콩고의 지도자가 패트리스 루문바라는 사람인데 대단한 반제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하니까 1960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그자를 제거하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제거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약 15초간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 났기 때문이죠. 해외의 지도자를 암살하라니.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물론 이 루문바는 미국에서 CIA에서도 이 암살층이 파견됐지만 CIA가 죽인 것은 아니고 벨기에 식민 종주국이었던 벨기에가 다른 반구 지도자를 부추겨 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죽인 시체를 무슨 황산에 묻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남은 거는 치아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콩고에 가면 이제 루문바 대학이 있죠. 어쨌든
미국은 자기네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데 소련 때문에 평화가 안 된다는 그런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대화가 안 되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가 소련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또 하나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의 효소가 안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반공 군사주의에 대한 미국민의 합의가 너무나도 강고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일관된 어떤 선전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1947년도에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할 때 아서 반덴버그라는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겁을 확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무섭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NSC 68, 1950년 4월 달에 만들어진 NSC 68에 대해서도 애치슨 국무장관이 뭐냐면 거기서 그 소련 군사력의 위험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의 정책 엘리트들의 집단 지성에 대해서 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애치슨은 뭐라 그러냐면 어떤 때는 진실보다도 더 명료하게 이 위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47년 이후로 소련의 위협을 너무나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이 소련과의 타협과 대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게 바로 미사일 개비였는데, 그러니까 미사일 부분, ICBM 부분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뒤지고 있다. 했는데 실상은 거의 20배 이상. 소련은 뭐 24기, ICBM이 미국은 284기 그랬거든요. 취임하자마자 케네디 대통령도 실상을 보고 나서 미사일 갭이 없네. 또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우리가 훨씬 우월하네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미사일 갭이라는 것을 선거 직접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에도 군사비를 대폭 늘립니다. 군사비를 15% 늘렸어요. 그리고 육군을 다시 20만을 증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 군사주의로 폭주하는 과정에서 육군이 소화가 됐거든요. 이처럼 케네디가 미국의 군사력이 소련을 몇십 배 앞다는 걸 알면서도 군사비를 증액하고 육군을 증원한 이유는 뭐냐면 50년대 초 메카시즘을 거치면서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 등등을에 논의해서 뭐 심지어는 애치슨이나 마셜 같은 반공주의자들도 공화당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은 공산주의에 유약해. 이런 인식들이 미 국민들에게 박혀 있었어요. 케네디로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니야. 나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15% 늘리고 육군을 다시 20만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ICBM 그리고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을 대폭 증산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소련 보고 너희들이 생각을 고쳐 그래야 평화가 와 하고 얘기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젠하워 연설은 어떻게 보면 소련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한 것이었죠. 사실 소련 지도부들은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56년도에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공포 정치를 폭로하고 나서는 진짜 미국과의 평화 공존을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였죠. 어쨌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 나름으로는 미국의 군사주의로의 폭주를 막았고 그리고 퇴임하는 즈음에 미국의 군사주의가 가져올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지만 이미 미국의 군사주의는 엄청나게 진전이 돼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래도 이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군부를 통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케네디, 존슨, 카터, 닉슨, 카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군부 경험이 없어요. 안보 부분에 관해서 군부의 고위 장성들이 뭔가 주장을 하면 그거를 반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젠하워가 퇴임한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그 미국의 안보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과 안보 세력 간의 갈등이 치열했던 기간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대통령이 졌다.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고 존슨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했고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는 성공했으나 부패 사건으로
중도에 물러났고 카터 대통령도 재선에 실패했고 이렇게 해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대단히 불안정한 시기였다. 군사주의를 둘러싸고 최고 정치 지도자와 안보 세력 간의 대결이 진행되던 시기다. 그리고 이것이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가 다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군사주의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구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사안보합 제안서를 한 것이 그냥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나름대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픽스만 침공 실패라든가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본인은 베트남 전쟁이 이게 불가능한 목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재선이 되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빼고 그리고 미국이 승인을 거부했던 공산 중국과도 국교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보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이제 암살당하면서 그건 이제 없어진 일이 됐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특히 진보 세력 쪽에서는 CIA나 군부 같은 안보 세력들이 오히려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어떤 안보 정책, 빅스만 침공,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의 확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